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들이 규제 완화 또는 뭐 규제 합리화라고 얘기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규제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뭐 그렇다면은 왜 그간 규제가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또 규제가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지 규제 완화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지 뭐 이런 화두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정치 경제 분야에 자주 등장하는 규제, 네. 규제 완화에 대해서 좀 제가 자세하게 좀 짚어달라고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규제라는 것을 네. 간단히 정의 내리고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규제라는 건 말 그대로 법입니다. 근데 법규인데 어디까지를 그럼 규제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 예. 포함시키느냐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 입법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도출되는 그 법만 얘기하는 건지 네. 그 밑에 있는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이 행정부에서 알아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규제라고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통상적으로 규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경제 활동을 하거나 우리가 사회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게임의 규칙들, 그 규칙들을 통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통칭한다. 경제를 게임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사실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좀 제한을 두는 게 규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예.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처음에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업가가 있을 때는 네. 규제가 없을 때가 좋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 사업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를 내고 난 뒤에는 규제가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있을수록 신규 진입자들이 쉽게 이 시장에 못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은 기존에 이제 내가 사업을 시작한 뒤에 국가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에 있어서 규제가 막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초기에 진입한 사람으로서 그 규제를 만드는데 정부에서도 나에게 찾아와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라는 의견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 초기에 만드는 규제는 선도적인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으로 규제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 애써 괴롭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규제라는 건 선도 기업에게는 조금 유리할 수 있고 후발주자들은 그 규제에 맞춰서 설비 투자를 하거나 인증을 받거나 실증 절차를 거쳐야 되니 예. 번잡하고 번거롭고 비용이 드는 일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규제를 바라보는 것도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진입장벽으로 느끼게 해서 신규 진입하는 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규제들도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개발 과정에서의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뭐 그런 것들은 네. 기존의 건축자 업자들도 싫어하는 규제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규제를 없앤다라고 했었을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층고 높이 예. 그리고 아니면 전체 그 건물의 겉면적, 옆면적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완화해 주는 것은 업계 전반적으로 희망하는 어떤 뭐랄까요? 그 규제 완화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대표적인 규제들은 어떤 것들을 좀 예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사용하는 것들은요. 네. 모두 다 규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동차, 휴대폰, 이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크, 지금 뭐 카메라 등등이 규제가 없이 만들었다고 해서 야, 우리 분야는 규제가 없으니까 아무나에게나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규제가 없이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없다.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국가에서 허락을 해야 판매가 되는 물건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이라든지 성분 같은 것들을 표시하도록 하고 뭐 일정 성분 특정 성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규제로 통용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규제로 예를 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네.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래요. 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예.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러면 규제들이 그렇게 많은 편에 속하는 나라인가 궁금하거든요. 예. 이것도 규제를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를 규제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네. 통상적으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은 편에 속한 나라로 분류합니다. 예. OECD에서는요, 비슷한 OECD 국가들 간에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비교하는 지수들이 있거든요. 거길 보면 우리나라는 규제가 엄청 많은 국가로도 거기에서도 집계가 돼요. OECD 내에서도요. 예. 물론 최근 들어서 우리도 규제 완화라고 해야 될지 규제 합리화라고 해야 될지 이거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 등수에서 규제가 강한 나라에서 평균적인 수준까지는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규제가 많은 나라로 속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규제가 많아졌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가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세요.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 혈세로 월급만 받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높아지면서 한때는 낙선운동 그런 것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나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의 업무 평가를 해보자. 네. 업무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채점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주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국회의원이 하는 게 예상됩니다. 법 만드는 거잖아요. 네. 법을 만들자. 그래서 평가 점수를 잘 받아야겠다. 네. 이거가 좀 약간 서로 경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보좌진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법 만들 거 없어? 좀 가져와봐. 이렇게 돼버리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법인지 그 내용보다는 그렇죠. 양에 치중하는 면이 없지 않다. 맞습니다. 예. 사실 질적 평가를 하기에는 참 평가 지표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만들기가. 예.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뭐 질적 평가를 명확하게 좋다 안 좋다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평가 지표가 건수 베이스로 양적 평가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어느 국회의원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1년 차에 2년 차에 벌써 법안을 4개나 발의했다. 이런 것들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그 법에는 당연히 어떤 대상자인지 누가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유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법에 당연히 다분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그게 본의 아니게 규제로 작동하게끔 되는 맥락이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 주도의 경제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왔던 나라다 보니까 네. 그 판을 먼저 국가가 짜줍니다. 미국은 자율주행 자동차 국가가 허락하는 어떤 법적 틀이 있지 않더라도 웨이모 같은 구글에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고 막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으면 그건 불법 주행이 되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 틀과 판을 국가가 짜주는데 그런 것들이 다 또 하나의 규제로 작동을 해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국가가 항상 주도해왔다는 거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나도 열심히 일합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법안을 많이 만들다 보니 규제가 많이 생겼는데 자, 그러면 그 규제가 생기고 나면 법이 생기고 나면 그 법을 관장할 부처 네. 또 대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관이나 또 그 팀이나 그 대상자는 자기 하는 일을 진화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는 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뭐 MBC 관청에서 일한다. 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법이 생겨서 우리가 관장하는 어떤 판이 하나 생겼어요. 예. 그러면 우리 둘이 해야 될 일은 작년보다 올해 우리 일을 더 많이 늘리고 횟수도 늘리고 양도 늘리고 종류도 늘려서 예산도 더 따고 인력도 더 받아오는 게 우리 기관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 감 오시죠? 네. 그러니 이 규제가 더 많아질 법한 이유들을 더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저희가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출시했다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광역시에 인증센터 만들어서 거기서 인증해서 실제 출시해도 되는지 일일이 다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산하기관을 더 만든다든가 아니면 뭔가 물론 이것도 근거는 있겠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명분도 있겠고요.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자가 증식하게 만드는 일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규제가 더 타이트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바로 이 공무원 조직, 공조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조직이 자신들의 규모와 자신들의 조직의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한 습성들이 같이 결부되면서 그 규제가 자꾸 팽창하게 되는 모습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 만드는 걸 실적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또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조직위에 속한 그 권력이나 권한들을 좀 늘려가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된 그 규제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세상이 변하면은 당연히 법과 제도도 변화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규제라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이전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으니까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걸 완화한다는 움직임이 부은다고 하면 네. 완화하면 이전의 부작용들, 이전에 규제를 만들 때 있었던 문제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꼭 그러면 완화하는 게 답이 맞나? 왜 다들 완화를 외치고 있지? 하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이유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그 규제 완화를 말씀드리면서 네.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규제 완화다라고 하면 네. 규제를 무조건 없애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것도 완화에 들어가긴 합니다. 뭐 예. 그 절대적인 뭐 기준 같은 것들을 낮추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 네, 네. 새로 변경하는 거라는 표현도 같이 포함된 건데요. 예. 그걸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결국 규제가 완화가 자꾸 요구되는 거, 그리고 규제 완화를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예. 달리 말하면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뭔가 기존의 규제, 기준만 가지고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리 사회에서 수용할 수가 없게 된다든가, 예. 그리고 뭔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제를 또 한 번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판단됐을 때 규제 완화든 규제 합리화든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예. 제가 이 규제 완화와 규제 합리화를 같이 통칭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상한 프레임이 있어요. 뭐냐면 네.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 약간 보수 성향이고, 네. 규제를 좀 더 뭐 좀 강조하거나 규제를 강조한다는 표현보다도 규제를 합리화한다라든가 규제 완화가 아닌 다른 어휘를 사용해서 규제를 얘기하는 건 좀 진보적인 성향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공공기관에 다니면서 이런 규제 완화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해 봤던 사람으로서 네. 정말 정치권에는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밖에 없는 소리예요. 완화나 합리화나.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규제 완화를 얘기했는데 거기랑 똑같은 걸 얘기하기가 머쓱하다고 해야 되는지 차별화라고 좀 돋보이게 하려고 싶었던 건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규제 합리화하겠습니다. 완화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완화를 했다가는 기업인들만 좋다고 해야 될지 뭐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다른 어휘를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러요.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누군가 한쪽이 당선될 거 아니겠습니까? 완화를 주장했던 곳이든 합리화를 주장했던 곳이든 간에요. 그러면 저희 같이 이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숙제를 줄 거 아니에요. 네. 공약으로 제가 이런 걸 제시했으니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니 이제 보고서들 작성해서 연구해서 정확하게 어느 수치로 어느 쪽 그 조문까지 바꿔야 되는지 우리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완화를 주장했던 곳과 합리화를 주장했던 곳의 내용이 똑같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완화라는 말 자체가 제가 지금 국어사전 찾아봤는데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함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네. 무언가 이제 조였던 것을 풀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완화라는 단어 자체에서 주는 그 어감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뭐 진보 성향 쪽에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완화라는 것을 직접 쓰기보다는 합리화라는 뭐 단어를
차용해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이 완화라는 말 자체에서 주는 어감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좀 그 정치권에게 섭섭한 거죠. 네. 무슨 소리냐면 유권자들이 그럼 규제를 완화해서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겁니까? 왜냐하면 규제라는 건 게임의 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룰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누가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느 지역이나 어느 산업에는 유불리가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추상적인 단어인 완화나 합리화,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다르겠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저는 뭐 복잡한 이론 필요 없고요. 육하 원칙으로 그냥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규제를 네. 언제, 네. 언제 완화할 거고 예. 어디에서 완화할 거고 어떻게 완화할 거고 왜 완화하는지 그리고 그건 누구를 위한 건지 아니면 누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건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잡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육하 원칙만 채워주십시오예요. 네. 그러면 육하 원칙을 채웠을 때 딱 봤더니 완화나 합리화나 결국 같은 얘기 하고 있었네라고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 수사를 통해서 마치 나는 쟤랑 결이 달라. 나는 그 이상한 어휘의 수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더 위하는 듯한 느낌만 들 뿐이지 실제 뚜껑 열어보면 결국 똑같은 얘기 가지고 싸웠던 거야 라고 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물론 다른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달리 다가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신산업 같은 데에 이제 AI 예를 들면 AI 같은 것들이 산업이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들 때문에 AI 산업이 발전할 여지가 없다. 별로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규제들은 풀어야 된다 하면 신산업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지금 들면 법인세나 상속세를 인하하겠다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을 뭐 기업들이 워낙에 사용자들이 좀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해 주겠다 이런 부분은 주제에 따라서 아예 달리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후자로 말씀드린 쪽에서 완화라고 하면은 완화에 대한 저항이 분명히 있을 게 분명한 거고 신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있어서 기존 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 풀어주자라는 데에는 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것만 가지고 도저히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라는 신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기존 규제를 완화해 주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워딩 자체로는 누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대선 토론이나 이럴 때는 그런 얘기만 다 하잖아요. 모두 AI 강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조 투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어떤 후보를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얘기했던 거니까요. 자, 그런데 AI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기존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게 알고 봤더니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 같은 사람에게 들고 온 게 그러면 무인 택시 하기 위해서 무인 택시 도입하는 게 그중에 하나 들어갔다 하면 그럼 택시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던 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분들을 찍었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렇게 벙벙한 얘기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AI 산업의 대표적인 큰 산업의 구찌인 운수 조합 그리고 물류 유통 무인 택배 시작하고 무인 택시 시작하도록 대폭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면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 규제 완화도 포함된 겁니까라고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포함이 되는데 당장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지역부터 규제 완화하실 겁니까? 그걸 들어야 우리가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의도하신 거겠죠?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게 바로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지난 TV 대선 토론에서 경제 얘기한 그 발언들만 가지고는 저는 누구한테도 아무 얘기를 못 들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이제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무인화 공장이 이제 본격화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일하지 않는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도 안 일하는데 우리가 여기다 조명은 왜 단 거야? 해서 조명까지 없애서 그 공장들 이름이 다크 팩토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무인화 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회사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 그런 거는 기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니 기술 개발과 기술 도입이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노조가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당연히 다른 입장일 수 있잖아요. 그럼 AI 산업 육성한다는 게 결국 이거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또 그걸로 인해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후보에 대한 공약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벙벙한 얘기들 가지고 더 이상 국민들에게 뭘 설명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네. 역시나 박종호에서는 경제 현안을 막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는 있지만 네. 예. 사실은 대선 국면에서 경제 공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네.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렇죠. 예, 너무 벙벙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벙벙해요. 예, 너무 그냥 그림만 그려진 거 네. 대략적인 스케치만 그려진 거 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어쩌면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도 무책임한 이야기를 무책임한 하는 걸 수도 겁니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 후보들마다 규제 완화, 합리화 이걸 계속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규제 완화를 자꾸만 들고 나올까? 네. 궁금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는데요. 규제 완화가 잘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또 규제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또 하겠죠. 그리고 완화는 해가고 있습니다만 그 속도가 너무 뒤처지고 있으니 네. 그래서 신산업이나 바뀐 세상을 반영하지 못하니 또 규제 완화를 또 부르짖는 면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규제 완화가 왜 제대로 안 되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저도 규제 완화하기 위한 요즘은 밀실에서 어느 뭐 내각에 구성되어 있는 누군가와 뭐 전문가 몇 사람이 규제 완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난리 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청회, 뭐 시민 포럼 뭐 이런 걸로 다 의견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규제 완화가 잘 안 되는 요인이 생깁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차로 아까 예를 일부에서 드렸으니까 네. 일부에서 자동차 했으니까 이것도 자동차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라고 이제 안 부르고 우리가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하드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로 어떤 서비스가 같이 결부돼서 내 차량을 누구에게 빌려주고 나도 택시 기사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결부된 회사 미국에는 우버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그거 할까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그 안에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다양한 정보를 저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면서 운전하는데 시간 안 뺏겨도 되니 뭐 TV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뭐 인터넷을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산업을 진흥할지 꼴을 정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네. 그럼 공청회를 할 때 민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누구를 부를까요? 어쩔 수 없이 네. 기존 자동차 협회, 자동차 부품 협회, 뭐 자동차 연구소 네. 이런 데를 좀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율주행 조합 이런 거 없잖아요, 아직. 네. 그러다 보니 기존 플레이어들을 공청회의 주요 자리에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존 플레이어들 입장에선 자신들 말고 새 플레이어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입안하도록 얘기해 줄까요? 대충 감 오시죠? 네. 절대적으로 신규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기존 기업들은 규제가 있는 걸 좋아한다.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이네요. 예.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나 아니 뭐 택시 사업이라고 할게요. 예. 택시를 무인 택시 그다음에 차량 공유 서비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으로도 누군가에게 여객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줄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개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하실 겁니까? 물어보기보다는 네. 기존 택시 조합원들, 택시 운수 협회들 뭐 이런 데를 부를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기존에 이미 어떤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의미 있는 사람들이 더 발언을 많이 하고 네. 그들의 발언이 규제 완화나 합리화를 결정함에 있어서 더 많이 가중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네. 규제 완화나 합리화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신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규제를 좀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산업의 기득권자들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은 건 사실이겠군요. 네. 어. 자, 그리고 또 하나요. 네. 어떤 규제가 있으면 그 규제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요런 유의 물건 팔 때는요 반드시 인체에 무해한지를
인증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선의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인증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대행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생길 수 있겠고, 네, 인증 업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인증 업체가 인증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증하는 설비 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인증하는 설비 기기를 만드는 회사나 수입해오는 회사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규제가 세서 그렇게까지 인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인증을 완화하려고 하면 그 회사들 입장에선 자신들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또 안 된다. 이거 만약에 이거 인증 안 받게 하면 소비자들 중에서 이런 사고 당하면 공무원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네. 이 소리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증으로 혜택 받는 사람들은 아주 넓고 얇게 퍼져 있어서 누구를 데리고 와서 물어볼지도 불분명한데 이 인증을 완화하면 손해를 볼 것 같거나 뭔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사람은 아주 옹골차게 모여있는 예. 어떤 대상자들이 있다 보니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봐야지 그래야 우리가 균형감 있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할 거 아니야 라는 형태가 되다 보니 네. 자꾸 완화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어쩌면 지금까지 쭉 들은 얘기와 또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규제에 대한 생각들을 종합해 보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기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 부를 가지고 있던 기득권의 저항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는 꼭 보수 쪽의 의견이다가 아니라 네. 어떤 실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해보면 반대인데 이상하네. 이게 왜 보수의 단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진보는 합리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이상했네 싶을 때도 많더라. 네. 물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요. 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물론요. 들면 뭐 네. 규제를 도입이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던 걸 제가 떠오르는 게 종부세 도입, 네. 예,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는 규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거는 도입 자체에서 엄청나게 저항에 부딪혔거든요. 맞습니다. 예, 기존 기득권 이것도 기득권은 뭐 비슷한 맥락이긴 네, 하네요. 예. 네. 어쨌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거니까.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규제 완화가 또 어려운 가장 또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국회의원들의 선의의 욕심 때문입니다. 선의의 욕심. 예. 네. 우리나라는 한 매번 국회의원 선거하면요. 반 정도의 숫자가 초선 의원들이세요. 예. 근데 이 초선 의원들은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아주 중책을 처음 맡게 되면 잘하고 싶은 욕심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의회를 통과해야지만 제정되는 법, 네. 이 법에 너무 많은 걸 집어넣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네. 예를 들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회를 통과하는 법에는 가능하면 선언적인 내용만 넣고 예. 그리고 아까도 표현드렸던 그 벙벙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와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시행령이라든지 하위 법령에다가 위임을 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권하는데 네, 이걸 위임 입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그걸 꼭 법에 넣고 싶어 해요. 오. 왜냐하면 네. 선언적인 것만 넣으면 시민사회 단체나 네. 자기 지역구에 의미 있는 분들이 이게 구체성은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이거 가지고 우리에게 뭘 얼마나 해준다는 겁니까? 이렇게 들이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법안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나 지원 범위나 지원 방식도 상당히 많이 넣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아시죠? 예. 경제 상황이 바뀌거나 아니면 너무 급박한 상황이 돼서 대상자를 확 늘리거나 대상 금액을 확 늘려야 될 때도 있는데 법은 의회를 또 통과해야지만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기가 좀 재개정이 쉽지가 않은 게 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규제 완화든 합리화든 간에 그걸 재개정을 하려면 또 여야 합의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여야 합의가 요즘 제가 보기엔 남북 통일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 규제 완화가 안 되는 거죠. 합리화든 뭐든. 예. 그래서 제가 초선 의원분들께서 가끔 저한테도 용역을 줄 때가 있어요. 이런 법안 만들 때 예. 기초 법안 그림을 그려달라. 예. 그럼 제가 매번 얘기 드려요.
가능하면 이 문구도 빼시죠. 이 문구도 빼시고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다라고 다 넘기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제가 의원으로서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것도 반영된 게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가 다 하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아무 기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본인들 딴에는 나도 치적이라는 걸 쌓고 싶다. 그 선의 때문에 규제 완화가 잘 안 돼요. 우리나라의 규제가 왜 OECD 국가들 중에 많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도 여기에서 또 찾을 수 나오죠. 있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3선쯤 되면요. 네. 이제는 좀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치적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인지도도 꽤 높잖아요. 이거 뭐 선언적인 거 하고 빨리 통과시킵시다. 지금 급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다 넘기시다. 이렇게 해버려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말이 좀 통하는 거는 3선 정도 되신 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인 초선 의원은 좀 설득을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런 적전선에 대한 조율 같은 것들도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쨌든 계속해서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있는데 후보자들이 해외에서는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규제 완화가 활발한 편인가요? 일단 다른 나라의 경우요. 네. 일단 우리보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신흥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중국을 포함해서 뭐 이런 국가들은 규제 완화라는 그 단어가 사실 굳이 필요 없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산업화, 상업화를 도모하다 보니까 규제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이 만들어진 뭐 그렇죠. 없었던 규제가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형태로 초기부터 그냥 규제를 세팅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름대로 우리보다 선진화 과정이 덜 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권위주의적인 형태의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많고 또 시민사회의 여러 단체들의 역량이 이렇게 성숙화되지 못한 것도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조정 절차가 굉장히 여러 번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협회 이런 게 우리나라는 없는 협회가 없잖아요. 비슷한 협회가 중복돼서 있을 정도로 더 오히려 많기도 하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아직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덜 걸린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우리보다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럼 신흥국이 아닌 이미 법과 제도가 좀 잘 짜여져 있다고 평가받을 만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어때요? 거기서도 규제 완화가 추세입니까? 이게 이제 법의 체제가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성문법을 기본으로 한 데 말고 여러 가지 실제 현장에서 생긴 것이 관습법 형태로 나중에 뒤로 오히려 법안화되고 구체화되는 순서가 바뀐. 뭐 예를 들면 영미법이겠죠. 그렇죠. 성문화되어 있지 않고. 그런 데는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서 어느 정도 어떤 통일감 있는 뭔가가 도출되면 그게 오히려 법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그런 게 좀 더 빠르게 현상을 반영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의 근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체제의 어떤 기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차이로 인해서도 차이가 좀 많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대표적인 성문법의 국가예요. 그리고 기술도 굉장히 발달해 있고 법과 제도도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때요? 추세가? 그래서 독일이 요즘 신산업, 미래지향적인 산업에서 성과 낸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군요. 그럼요. 실질적으로 독일에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헌법에 재정 건전성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투자, 장기적인 투자, 나중에 먼 미래에 큰 먹거리가 될 수 있는데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정을 엄청 투입하는 것도 의외에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헌법을 바꾸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시잖아요. 바로 이런 독일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법과 제도의 합리화 그리고 변경 자체가 쉽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발목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언뜻 떠올라서 독일을 여쭤봤는데 비교군이 상당히 좋은 비교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일 그러면 우리가 인증기기 그다음에
실증 기기, 그다음에 환경 관련해서 필터링이라든가 뭐 환경을 정제하고 정화하는 네. 그런 기기들에 독일이 정말 전 세계에서 1등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독일이 달성했느냐? 음. 바로 규제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규제가 산업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 예. 얘기를 또 드려야 되는데 예. 독일은 일찌감치 친환경과 관련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강도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엄정하게 이수하고 달성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인증 절차가 또 아주 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그거를 또 확인하는 산업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많은 국가들이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면서 우리도 이제 여타 선진국처럼 안전성 강화합시다. 환경 규제 강화합시다. 하게 되면서 그럼 이거 환경 규제를 넘어섰는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뭐 배출가스 확인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의 장비와 인증 기기를 전부 독일에서 수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산업 섹터는 규제가 그 산업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경 산업을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여태까지 진화 발전하는 한 축이 규제였던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긴 또 그런 맥락에서도 완화가 쉽지 않은 면이 있죠. 그렇군요. 규제가 산업을 만들기도 한다. 네. 환경 산업. 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 신산업에 있어서만큼은 규제 완화, 합리화가 좀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신산업에 국한하더라도 어쨌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단계적이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가자라는 절충안을 선택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기저인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규제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들리죠. 예. 특정 공간이나 특정 지자체에서만 한시적이고 한정적으로 거기에서만 이 규제를 완화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해보고 문제가 없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산해 보자. 네. 이런 절차를 지금 절충안으로 가져온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 규제 완화하면 큰일 생깁니다. 공무원들 겁을 주고 한쪽에선 벌써 선진국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다 늦었어요 벌써. 이거 빨리 완화해도 이미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네.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전부를 다 하긴 좀 부담되니 한정적인 공간과 한정적인 데서 해봅시다. 특정 지역이라든지 예. 지자체라든지.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대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차적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네. 그리고 네. 어떤 규제는 공간 입지 의존적인 산업이나 입지 의존적인 제품 서비스가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대표적으로 온라인에서 우리 서비스하는 것들요. 예. 온라인은 아무 데서나 접속하면 되는데 그걸 공간으로 제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해당 부처에서 며칠 동안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나 어떤 얘기를 하지 못하면 그러면 없애는 걸로 간주해 보자. 이런 제도까지 도입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요. 예. 이것도 좀 오늘 그 진짜 박봉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는 정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공무원의 입장에선 큰 성공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실패를 안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사회에 문제 생겼다, 누가 다쳤다, 무슨 사고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질책과 질타를 받는 일이지. 뭔가 큰 성공을 왜 못했어? 큰 성공했다고 무슨 인센티브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이거는 뭐 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의 성격의 차이. 그래서 공무원은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적인 게 더 우선시 되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이거를 그 요청에 입각해서 자기가 봐도 이거 없애도 될 것 같은 조항이긴 한데 예. 만에 하나 없앴다가 무슨 문제 생기면 나도 괜히 질책을 받을 수 있으니 예. 뭉개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뭉개고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주무부처에서 충분한 합리적인 규제가 있어야 될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없애는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까지 도입을 해보긴 합니다. 예. 네, 이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의 현실의 상황 뭐 이 정도로 오늘 쭉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근데 마지막으로 여쭤볼 질문은 이겁니다. 신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등장하고 있고 뭐 신기술의 등장과 소멸 그리고 발전 이 속도는 예전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한 세대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규제는 당연히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규제 방향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라는 박종호 교수님의 해안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해안이라기보다는요. 예. 저도 겁이 날 지경입니다. 어.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이 AI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대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모든 법을 다 들었다 놔야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6, 7년 전에 부장판사분들하고 로스쿨 교수님들이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네. 제 연구소 쪽에. 네. 그래서 로스쿨 교재를 같이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교재입니까? 해서 물어봤더니 인공지능과 법이라는 교재를 공동 집필 하자는 거예요. 예, 예. 한 20명 이상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아니 무슨 책 한 권 쓰는데 20명이나 참여해요. 저랑 몇 사람 그냥 나눠서 쓰시죠. 뚝딱 이렇게 생각을 하려다가 네. 와 이거 20명 이상 필요하네라고 나중에 집필 다 끝내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그건 있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우리가 만들어왔던 모든 법의 대전제는 수행 주체는 온전히 사람이고 네. 그러니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처벌하는 주체도 당연히 일부는 법인격 말고요. 사람이고 예. 그러니 사람에게 처벌할 때는 징역형과 같은 형벌도 당연히 들어가고 네. 신체를 구속하는 이게 다 베이스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창작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도 무조건 사람이라는 그렇죠. 대전제가 있었던 아. 거죠. 근데 이게 다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 모든 것들에 사람이 아닌 이제 인공지능, 예. 창작 활동,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음. 그럼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내가 산 그 인공지능 피사체만을 의미하는 건지 그거를 공급해준 회사까지를 포함해야 되는 건지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하고 또 인공지능을 구분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든 법을 다시 한번 규제 완화든 규제 합리화든 어떤 용어든 간에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는 이 규제들이 훨씬 더 빠르게 바뀌고 빠르게 합리화되는 게 필요할 세대가 분명히 오겠구나. 그렇죠. 더더더 빨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예, 하게 빨리 되네요. 해야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대선 국면에서의 규제 완화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AI까지 뭐 규제에 대해서는 전반을 다 훑어본 것 같아가지고 네. 재밌습니다. 더욱 신산업에 대해서 주로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다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또 나눠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